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제목부터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연준 긴급 FOMC 회의를 열었고요. 한국은행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임시 금통위를 열었습니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대책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내놓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시겠고요. 펀드들, 자산운용사들이 급락장에서 계속 현금을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의 외화 자금이 꼬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한미 통합 스와프를 체결하려는 움직임들, 또 외환 방파제를 높여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들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요. 어제 열렸던 임시금통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방망이를 두드리는 모습인데요. 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어제 처했었죠.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혼란 속에 다시 빠져드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들을 좀 취했다라는 건데요. 어떤 조치들이 나왔는지 일단 그 조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지금 가파르게 금리가 인하하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리가 한 차례 인하된 이후에 지금 지난 긴급 FOMC 회의에서 50bp 기준금리가 한번 내려갔고요. 추가로 지금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내려서 미국 그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0.25%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 금리 수준까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다라는 거고요. 미국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서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두 번째는 각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환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국만 빠르게 기준금리를 내리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국가의 통화 가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환율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조정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시 한꺼번에 50bp 기준금리를 내려서 1%에서 0.75%로 기준금리를 내렸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1% 미만, 그러니까 0%대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한국은행이 임시금통위까지 열어서 기준금리를 내린 건 지난 9.11 테러 때,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즉 미국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던 9.11 테러, 또 전 세계의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임미답의 두 개의 엄청난 사건과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거의 비견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우리가 이번 오늘 또 앞으로 시장 내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민 부분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은 중앙은행들이 이런 공격적인 통화 부양 정책을 내놨지만 왜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을 느끼고 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을까?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어제 연준이,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었죠. 기준금리를 1%포인트, 100bp 내린 이후에 뉴질랜드 역시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또 ECB 같은 경우는 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했고요. 또 BOJ, 일본은행 역시 ETF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50bp 내리면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조치를 취했지만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간밤에 뉴욕 증시 12%대 폭락을 기록하면서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왜 이런가?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연준의 좀 오판,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원하는 부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시장은 뭘 원하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크레딧이 나빠질 것이다. 특히 셰일 오일을 비롯한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크레딧이 나빠질 것이다. 이 코너로 통해서 몇 번 소개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이 리스크를 좀 빨리 끊어서 실물 경제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런 시장의 기대를 잘못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한때 기업어음, CP라든지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들, 회사채를 연준이 직접적으로 사주기를 사실 원했는데요. 연준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채라든지 또는 MBS라든지 이런 채권만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요. 또 기준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부양 조치를 다 쏟아냈지만 시장은 그거 아니다. 시장은 오히려 불안감을 더 키웠다라는 거죠. 앞으로 연준이 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불안감만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CP나 회사채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연준법을 보면 Federal Reserve Act라는 연준법을 보면요. 지금 미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했거나 중앙정부가 보증하는 채권만 연준이 매입할 수 있게 지금 법에 못 박아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CP는 연준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의회가 특별 승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줘야만 CP나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질적 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가 아니고 질적인 완화, 실질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그런 회사채나 CP를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질적 완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진다 그러면 조만간 미국 의회가 움직이고 연준이 이런 질적 완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런 질적 완화에 나서기 전까지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한국은행도 장 마감 이후에 기준금리를 50bp 내렸지만요. 이 역시 시장은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하면서 엄청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 금리가 확 위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주는 양적 완화까지도 지금 시장은 원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향후에 국채를 직매입하는 양적 완화까지 나서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연준의 질적 완화,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바로 환율입니다. 각국의 통화정책, 각국의 부양정책, 또 각국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교환 가치가 바로 환율인데요. 따라서 원화 가치가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 미국의 부양 조치가 엄청나게 커져서 달러가 약세로 갈 경우 원화가 강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내에서의 코로나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고 한국 내에서 경제 펀더멘탈이 살아나면 원화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린 부분이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시점이다. 따라서 외환시장을 잘 워치하시면서 원화 가치가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어제 제가 종가에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122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약해진 상황인데요. 이게 다시 1100원대로 내려가서 안정세를 취할 때까지는 주식 매수를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펀드 운용사들 얘기입니다. 여기 지표를 한번 좀 보시죠. 이 회색으로 나타낸 게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지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붉은색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지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현금을 얼마나 펀드 내에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그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이게 한때 올 초에 2.5% 정도 보이다가 지금은 3%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 기사에 보시면 순자산 기준으로는 지금 3.9%까지 현금 보유 비중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펀드 내에 100억의 자산이 있으면 그중에 4억 정도는 주식을 사지 못하고 계속 현금을 굴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왜냐하면 자산 운용사들은
현금이 투자 자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죠. 현금을 가지고 있어봐야 수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펀드 매니저들한테 일종의 죄악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살 주식이 없다는 거죠. 뭘 사야 될지. 지금 어떤 주식이건 사면 다 주가가 빠질 것 같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돼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그 펀드들의 현금 보유 확대가 다시 줄어드는 시점이 돼야 지금 현재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개인에다가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운영하는 이 헤지펀드 매니저인데요. 이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그 브리지워터 역시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펀드 수익률이 20%가 넘는 지금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수익을 냈던 이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역시 펀드 자금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이 숙명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미 손실을 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어쩔 수 없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 상황을 계속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시장 상황이 좀 양호해지는 시점까지는 계속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면서 압박감을 느끼는 주체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조금 느긋하게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인데요. 마지막 뉴스는 바로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가뭄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하는 과정에 나왔던 시장에는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과 ECB 주요 그 6개국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스와프의 스와프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달러 자금이 필요한 나라들이 달러 자금이 부족할 때 서로 중앙은행 간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달러 스와프를 싸게 빌릴 수 있는 스와프 금리를 내렸다라는 게 핵심적인 조치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 세계 자금들이 달러로 집중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로 집중되다 보니까 원화는 아무리 많아봐야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안정성의 잣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의 통화 스와프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지금 체결이 끝난 상태였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달러가 자금이 막 부족할 때 미국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언제든지 좀 빌릴 수 있는 여지를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재부가 미국과 접촉을 통해서 달러 스와프 체결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우리나라 지금 금융회사라든지 기업들이 가지는 달러 가뭄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달러 가뭄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요겁니다. 원달러 스와프 포인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비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 은행이 있고요. 이게 외국인이 있으면 외국인이 달러를 우리나라 은행에 맡겨서 원화를 환전해서 빌리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빌릴 때 내는 비용을 우리는 원달러 스와프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포인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말입니다. 지금 지난 13일 기준으로 원달러 스와프 포인트가 마이너스 4원인데요. 이거는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11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뭐냐면 달러를 은행에 맡겨서 원화를 빌리는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즉 달러를 원화로 잘 안 바꾸고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는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스와프 포인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시중에 전체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여기 기사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달러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국내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또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요것들은 공기업이고요. 이건 민간기업이지만 이런 기업들의 해외 채권 발행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들과 상담 자체가 불가능해졌고요. 또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그 달러화나 주요 국가의
그 통화 가치가 가파르게 급등락을 하면서 해외 채권 발행이 지금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향후에 국내 금융사나 기업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화가 다시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져서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이 빨리 와야만 우리 기업들의 이 꼬인 달러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시점을 잘 포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 뉴욕 증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황은 각국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빨리 시장을 안정시키느냐를 기다려야 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